안녕하세요. 박정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광고의 세계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요즘을 이제 흔히 가장 쉽게 표현하면 불황이라고들 얘기를 하죠. 그렇지만 이제 불황을 떠나서요, 제가 산업혁명 이후 지금까지의 세계에서 가장 큰 변화는 이제 초과 공급 상태에 놓여져 있다라고 경제학에서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과거에는요, 물건을 만들기만 해도 물건을 사려는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에 얼마든지 쉽게 팔았던 시절이 있습니다. 하지만 점점 초과 공급 상태가 유지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물건을 만드는 데만 관심을 둬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물건을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방법론에 대해서 이제 고민하기 시작했고요. 그렇게 해서 등장한 것이 디자인, 아니면 광고, 아니면 뭐 PR,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모색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요, 제가 이 1년의 강의 시간들 속에서 제가 전달해 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그 제품 또는 어떤 회사 자체를 고객들에게 더 잘 알리기 위해서 전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마케팅 기법들을 소개를 해 드릴까 합니다. 이런 일련의 내용들은요, 아마 취업을 하셨을 때 또는 취업 면접 과정에서 마케터로서 지원을 하시게 되는 과정에서요, 이런 우리 회사 제품이 있다면 너는 이것을 어떻게 프로모션 해볼래? 라는 식의 어떤 질의응답에 아마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론들, 그런 것들을 아마 아실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오늘 제가 해드리는 여러 일련의 내용들 뿐만 아니라요, 이후에 진행되는 일련의 내용들은 우리가 마케팅에 있어서 시각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청각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촉각, 그 다음에 인터랙티브는 어떻게 해야 되고, 미각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러한 오감을 활용한 마케팅 전략들과 하여, 그리고 해외에서 시도됐던 가장 혁신적인 마케팅 기법들, 특히 이제 광고를 이제 주로 이제 담으려고 하는데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쭉 살펴보면서, 면접에서 다양한 마케팅이라든가 홍보 관련한 질문들을 받으셨을 때 그것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는 여러 사례들과 이론들을 점검해 드릴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는요, 최근 우리 사회에서 또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SNS를 통한 마케팅,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과연 많은 학자들은 어떻게 이것을 규정 정의를 하고 있고, 그리고 실제 세계적인 광고 대행사들은 이를 어떻게 활용해서 광고를 수행하고 있는지 등을 통해서요, SNS를 통한 마케팅 전략, 그것에 대해서도 살펴봐 드릴까 합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요, 시각을 활용한 마케팅 기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장 먼저 전달을 해볼까 하고 슬라이드를 준비해 왔습니다. 슬라이드 함께 보시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슬라이드의 순서는 이와 같습니다. 시각이라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인지, 여기에서 시각은 이제 의학적이거나 과학적인 내용들보다도요, 어떻게 보면 일상생활에서 소비자들에게 시각이란 무슨 의미를 가져다 주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의미 규정을 먼저 해볼까 하고요. 그래서 이 시각이라는 걸 저희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해봤습니다. 외형, 즉 형태가 주는 시각적인 요소, 그것을 광고에 어떻게 활용해서 마케팅화 시켰는지, 그것을 앞부분에서 살펴볼까 하고요. 두 번째는 어떤 움직임을 우리가 시각으로 인식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모션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많은 기업들이 자사의 아이덴티티를 부각시키기 위한 노력은 어떻게 수행해왔고, 자사의 제품이 다른 제품과의 차별성은 얼마나 놓여져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방법론들은 무엇이었는지 살펴봐 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컬러죠. 색상이 또 시각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굉장히 큰데요. 그런 색상을 활용한 광고 마케팅 전략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각에 대한 내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각에 대한 여러 연구 결과들이 있는데요. 유명한 이제 감각 디자인 관련 연구소인데요. 세인트 마틴 디자인 대학에서 감각 디자인 연구소를 직접 운영하고 계시는 제피 쿡스 소장님께서 해당 대학의 교수기도 하고요. 이분이 조사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뭐냐면요, 소비자들이 어떤 제품에 대한 정보를 받아들였을 때 그 정보의 무려 87%는 철저히 시각을 통해서 전달되더라라는 이론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광고를 한다든가 마케팅을 한다든가 소비자들에게 무엇인가 메시지를 전달할 때요, 그것을 시각화시켜서 전달하는 것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단적으로 우리가 대부분의 정보를 이렇게 시각을 통해서 받아들인다는 것에 아마
부응하는 것인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향기 마케팅이라든가 그 밖에 촉감 마케팅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마케팅 전략이 부각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특히 스마트폰이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가 인터페이스가요, 손가락으로 터치를 하면서 하는 것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많은 기업들이 이 촉감으로부터 그 제품에 대한 안락함, 편안함 이런 것들을 느끼는, 판단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요, 촉감 마케팅이 많이 부각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대부분의 정보는 이렇게 시각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모든 제품들이 다 시각을 통해서 다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은 아닌데요. 예외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 한번 보시면요. 항상 시각이 절대적이진 않다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어떻게 보면 가장 시각에 큰 영향을 받을 것 같은 의류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 의류 부분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어떤 옷을 살지 아니면 사지 않을지를 결정할 때 오히려 시각이 차지하는 비중, 시각에 영향을 받는 비중은 19%밖에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반 이상의 소비자들은 단순히 이 제품이, 이 옷이요, 시각적으로 나에게 만족감을 준다, 안 준다, 이것으로 그 옷을 살지 안 살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절반 이상의 고객들은 그 옷이 주는 느낌, 어떻게 보면 약간 공감각적인 느낌, 감각일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옷을 산다는 것은 또 시각이 의외로 당연히 시각을 통해서 구매할 것 같은 부분에서 큰 비중을 안 차지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도 우리가 마케터로서 활동하실 때 주의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각이 이렇게 많은 소비자들이 어떤 제품을 구매할 때 많은 정보를 받아들이는 가장 주된 통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런 시각을 활용한 광고 마케팅 전략 중에서 외형을 활용한 광고 마케팅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혹시 이제 이 알약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화이자 제약이라는 제약회사를요, 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제약회사, 전 세계에서 가장 역량 있는 제약회사로 만들어준 가장 대표적인 품목입니다. 비아그라라는 발기부전 치료제를 그 치료제 알약인데요. 우리가 이제 비아그라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많은 분들이 아마 뭐랄까요, 저 개그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밖에 사회적인 조크에서 비아그라라는 단어를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요, 비아그라 이 회사, 즉 화이자 회사는요, 어떻게 보면 특허라는 것을 통해서 자신들에게 황금알을 낳아주는 이 거위였던 비아그라를 본인들이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이라는 건 특허 기간 동안 보호받을 수 있는 그 기간에 한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이 지나고 나서는 수많은 복제약, 제네릭이라고 우리가 하죠. 복제약들이 나와서 비아그라의 어떤 절대적인 지위, 이것을 놓칠 가능성이 있는데 그것을 대비하기 위한 다른 방법론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시작했던 방법론이 바로 뭐냐면 알약의 성능이나 알약의 이름으로만 우리가 마케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알약의 모양 자체를 굉장히 아이덴티파이해서 시각적으로 어떤 알약 색깔을 보거나 어떤 알약 모양을 보면 비아그라가 자동적으로 연상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겠다라는 전략을 추진합니다. 특히 이런 디자인적인 요소를요, 우리가 특허권, 지적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는 기간과 제네릭, 알약의 성분을 보호할 수 있는 기간이 상대적으로 디자인 쪽에서 보호할 수 있는 기간을 길게 만들 수 있는 특허 관련 장치들이 꽤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화이자 제약은 자신들의 어떤 알약의 주요 성분으로서 지적재산권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줄어들었지만, 어떻게 보면 한정되지만, 그 남은 알약의 성분으로서 보호받는 기간이 종료한 그 이후에는 시각적인 어떤 디자인 컨셉의 지적재산권을 통해서 화이자 제약의 비아그라를 계속 다른 알약과 차별화되는 요소로 가져가기 위한 노력을 추구한 것이죠. 그래서요, 미국의 부통령이요, 부통령 후보였던 밥돌 의원이 한때 어떤 토론 프로그램에서 이런 표현을 쓴 적이 있습니다. 작은 푸른 친구, 이런 표현을 하면서 비아그라를 묘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단적으로 비아그라라는 어떤 그 알약 명칭을, 특정 회사의 명칭을 지칭하지 않을 때 그것을 대행할 수 있는 표현 방법이 뭐냐? 이처럼 이렇게 시각적이라는 것이죠.
작은 푸른 나의 친구들 덕분에 우리 미국인들은 어떻고 뭐 이러한 밥돌 의원의 어떤 연설 내용이 있었었는데요. 이처럼 시각화시켰을 때 우리가 알약이라는 것도 그것을 명확하게 규정할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아그라 알약 디자인은요. 현재 지적재산권으로 등록받고 보호받고 있고요. 특허 만료 이후 복제약이 등장하더라도 지속적인 이 알약의 선점 효과를 이 디자인 요소를 통해서 계속 각인시켜서 유지하려는 그런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형적으로 그 알약이 다이아몬드 모양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그 외형을 활용한 마케팅 전략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죠. 그 다음에는 외국의 좀 사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이제 경제학 부분에서는 도시경제학이라는 게 많이 두각받고 있는데요. 이것은 뭐냐 하면 어떤 국가 경제에 있어서 가장 큰 부가가치 창출 능력은 그 도시가, 그 국가의 주요 도시가 얼마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환경과 인적 자원을 보유하고 있느냐, 그것과 관련되어 있다라는 어떤 그런 담론 속에서 대두된 경제학의 세부 분야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도 또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나이가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연령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미국 같은 경우는 1950년대 미국의 주요 10대 도시하고요. 1990년대 미국의 10대 주요 도시, 그리고 2010년도에 미국의 10대 주요 도시에 뽑힌 그 도시의 숫자가 반 이상은 바뀌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1950, 60년대 미국에서 가장 잘 나갔던 부유했던 도시인 디트로이트는요, 미국의 자동차 산업의 생산 라인이 해외로 대부분 이전되면서 그 도시 자체가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불황을 겪게 된 것이죠. 그래서 도시의 범죄율도 높아지고요, 실업률도 가중되고, 그 도시에서 거주하는 그 시민들의 행복 지수도 굉장히 떨어지는 그런 일들이 전개됐는데요. 자, 이런데 이러한 것은 미국에서만 전개되는 일이 아니라 세계 각국의 특정 제조업을 바탕으로 성장해왔던 도시들이 공통적으로 정보화 사회를 진입하면서 겪게 됐던 일련의 고충들입니다. 이러한 고충을 많은 도시들이 해결하는 데 있어서 활용했던 것이 또 바로 시각적인 요소인데요. 이것은 위에 표현을 해드렸습니다. 각국은 관광산업을 육성해서 바로 새로운 도시들을 부활하고자 하는 노력을 추구하는데, 그 대표적인 방법론으로 뭘 사용하냐면 여기 표현해드린 것처럼 조형물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스페인의 가장 퇴색한 산업도시입니다. 바스크 지방의 빌바오라는 도시가 있는데요. 이 빌바오라는 도시 역시도 조선업이라든가 전통적인 제조업을 통해서 성장해왔던 한때는 스페인의 가장 부유한 지자체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그 산업 기반이 황폐되면서 빌바오는 역시 쇠락의 길을 겪게 됐는데, 이 빌바오가 새로이 도모할 수 있는 성장 동력으로 찾았던 것이 이 구겐하임이라는, 어떻게 보면 미술관 자체의 외형이 굉장히 특이하죠. 구겐하임이라는 세계적인 미술관을 유치합니다. 이 미술관을요, 유치하면서 단순히 미술관을 기존에 있었던 건물과 비슷한 형태로 조형화시켜서 어떤 차별성이라든가 사람들에게 각인시키는 효과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가장 특이하면서 가장 인상적인 형태로 미술관 자체를 조형하고 한 것입니다. 즉 외형을 그렇게 짠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 빌바오라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도시가 그 구겐하임 그 미술관 뭐지? 그 특이하게 생긴 미술관 있잖아. 그 미술관은 어디에 있지? 해서 빌바오라는 것을 연상시키게 하는, 각인시키게 하는 가장 대표적인 수단으로 이렇게 활용하게 된 것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는 뭐 굳이 제가 디테일하게 숫자를 가지고 얘기해 드리지 않아도 아실 텐데요. 문화예술에 관심이 있는 관광객들이 가장 방문하고 싶은 유럽의 3대 도시 중에서 빌바오가 다시 들어가게 되는, 기염을 토하게 됩니다. 이것은 구겐하임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세계적인 미술관이 가져다주는 각인 효과, 그리고 그 미술관을, 그 미술관에 있는 하나의 작품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 미술관이 이렇게 우월합니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니라요, 미술관의 외형 자체를 이렇게 가장 독특하게 디자인함으로써 그것을 통한, 즉 시각을 통한 도시를 광고하는 전략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전략은 이미 우리가 어떤 도시를 연상했었을 때 어떤 식으로 연상하는지를 떠올려 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 뉴욕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냐?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월드 트레이드 센터라는 커다란 그 빌딩을 연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여기 제가 캡처해온 자유의 여신상을 떠올리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아니면 또 뭐가 있을까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나 센트럴 파크나 이런 것들을 연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즉 그 도시에 대한 구체적인 이미지를 내가 떠올리고
그 도시에 대한 정취를 내가 상상할 때 우리는 그것을 시각화시키고 그 도시가 가져다주는 이런 외향적인 것, 외형적인 것에 대해서 크게 의존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옆에 있는 프랑스 파리 에펠탑입니다. 이 에펠탑을요, 이렇게 멀리서 보면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뭐랄까요, 예술적인 느낌이 가지고 있는 아치형의 어떤 조형물입니다. 그렇지만 이걸 바로 밑에 내려가서 보신 분들은 아마 좀 다른 느낌을 가지실 거예요. 이것은 어마어마하게 볼트와 너트와 철골 구조물을 이어놓은 어떻게 보면 뭐라 그럴까요? 좀 다소 삭막하기도 할 수 있는 그냥 단순 철골 구조물입니다. 처음에 에펠탑을 프랑스 정부에서 이렇게 구성하게 된 이유는요, 19세기, 18세기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를 평가하는 가장 큰 기준은 그 나라가 얼마나 철을 많이 사올 수 있느냐, 철을 많이 생산해낼 수 있느냐, 이것을 가지고 판단했다라고 합니다. 아마 그 당시가 이제 산업혁명 이후 시기로서 많은 철이 필요했던 그 시기이기 때문에 철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 또는 철을 사올 수 있는 이것을 통해서 각 국가의 어떤 부유함 정도를 판단하는 어떤 지표로 삼았던 것 같은데요. 그때 프랑스 정부에서는요, 우리 프랑스가 이렇게 부강한 나라고 세계 최고의 나라임을 과시해보자라는 어떤 내용 속에서요, 바로 이 에펠탑을 철저히 철골 구조물로 만들어서 그 당시에는 굉장히 높은 규모의 철골 탑을 만들어서 우리 국가의 부를 과시하자라는 그런 목적하에서 이렇게 디자인된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에펠탑 프랑스 파리 하면 우리가 떠올리는 이미지가 뭔가요? 어떻게 보면 낭만과 향수, 신혼여행지로 내가 꼭 가고 싶은 곳, 문화예술이 꿈꾸는 곳, 에펠탑에 정취가 있고 그 근처에 있는 카페테리아에서 간단하게 모닝커피를 마시면서 뭔가 삶의 여유를 즐기고 싶은 이미지, 이렇게 떠올리죠. 바로 그렇게 떠올리게 만들었던 가장 큰, 프랑스를 그런 공간으로 만들었던 가장 큰 기여는 이 에펠탑에서 나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아마 프랑스 파리에 여행을 가신 분들은 이 에펠탑 근처에서는 어떤 관광 상품이 있는지 쉽게 아실 겁니다. 당연히 에펠탑 모양을 만든 키 액세서리라든가 핸드폰 액세서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팔리는 것이죠. 이처럼 어떤 그 도시를 사람들에게 각인시키는 가장 유효한 수단은 그 도시의 외형적인 어떤 독특한 조형물을 건축하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그 도시를 각인시키는 효과가 가장 유효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전 세계에서요, 많은 대도시들이 그 도시를 상징할 수 있는 건축물을 기획하는데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도 그러한 맥락을 같이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먹는 음식에서도 우리가 외형을 활용하는 노력은 지금 끝나지 않습니다. 초콜릿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초콜릿의 맛에 대해서 아주 면밀히 구분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게 가나 초콜릿인지, 키세스 초콜릿인지, M&M's 초콜릿인지를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일반적인 초콜릿 하면 네모 반듯하게 검은색 바 모양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모양으로 그 초콜릿을 다 녹였을 때, 각사의 초콜릿을 녹였을 때, 맛만 보고 이건 어느 회사 초콜릿이다, 이렇게 구분해내는 것은 사실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예, 초콜릿에 대한 웬만한 매니아가 아니고서는요. 그런 것은 이미 20세기 초반에 많은 초콜릿 회사들이 직면했던 문제점 중에 하나인데요. 그럴 때 초콜릿 회사들은요, 우리 자사의 초콜릿은 좀 더 독특한 맛이다라는 그 미각적인 차이를 소비자들에게 보다 확연히 구분시키기 위한 방법론으로 사용했던 게 바로 초콜릿을 이렇게 외형적으로 독특하게 이미지화하는 방법을 사용한 방법을 쓰고 있었습니다. 어떤 초콜릿인지 우리 아시죠? 우리가 사실 이 초콜릿 이 위에 브랜드 키세스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 키세스라는 부분에 어떤 로고를 지운다 하더라도요, 이 밑에 있는 이 형태를 보시면은 키세스 초콜릿이네라고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초콜릿 색의 획일적인 느낌도 벗어나고요, 초콜릿 맛에 대한 차이를 보다 확연하게 부각시키는 대표적인 방법론으로 이렇게 외형을 사용한 방법들을 추구했습니다. 자, 이건 키세스 초콜릿의 형태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혹시 키세스 초콜릿의 본사가 있는 미국 도시를 가보시면 가보시면 보실 기회가 있을 텐데요. 이 키세스 초콜릿의 외형 모양으로 도시의 조명을 달아놓기도 하고요. 도시 근처에 벤치를 키세스 초콜릿의 이런 모양을 활용해서 벤치를 만들어 놓는 공간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도시를 지탱하는 가장 큰 회사 중에 하나인 키세스라는 회사를 가지고 바로 그렇게 도시 전체의 미관도 조형하면서 도시의 또 다른 활력도 가져다 온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초콜릿을 확연하게 구분시키기 위한 외형적인 요소를 활용하는 회사의 어떤
로고가 빛을 발한 결과겠죠. 이건 키스스 초콜릿만 이런 시도를 하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M&M's 초콜릿은 어떤 모양인지 아시죠? 동그란 어떤 그 캡슐 안에 쌓여 있고요. 온갖 그 컬러풀한 색깔들로서 알갱이 모양으로 되어 있는 초콜릿 회사고요. 그 밖에 또 뭐가 있나요? 우리 ABC 초콜릿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만든 건데 양쪽에 캔디 모양으로 쌓이면서 우리 사다리꼴 모양의 조형물로 그 ABC 초콜릿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도록 만든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 밖에 로체라든가 그 다양한 초콜릿 회사들이 독특한 외형으로 자신들의 맛을 부각시키려는 그런 의도를 추구한 것이죠. 키스스 초콜릿은 이런 연구도 한 바가 있습니다. 이 은박 안에 실질적으로 초콜릿이 아닌 다른 조형물을 넣어놨다고 소비자들에게 말을 했어요. 이 은박지 안에는 초콜릿과 같은 단 성분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 어떤 다른 맛을 주는, 결코 유쾌하지 않은 다른 맛을 주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은 이 외양만 보고도 벌써 입에서 군침을 돌리는 효과를 거두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외형이 주는 마케팅의 또 다른 효과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 향기라는 것을 표현한다는 것은 사실 여간히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향기처럼 추상적인 개념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 샤넬이라든가 그 밖에 예를 들어서 폴로라든가 버버리라든가 세계 유수의 이 향수 회사들은요, 자신들이 연구해낸, 자신들이 고안해낸 그 독특한 향기를 고객들에게 구체적으로 전달해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이제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고객들에게 그 향기를 구체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방법론으로 이 사람들이 또 활용한 방법이 바로 이렇게 향수병 자체를 굉장히 시각적으로 자신들의 제품임을 아이덴티파이 할 수 있도록 독특한 형태로 조형하는 것을 활용하기 시작하죠. 사실 이 병 모양만 보더라도요, 샤넬 넘버 5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벌써 여성 고객들은 그 샤넬 넘버 5의 독특한 향수 냄새를 코에서 이미 인지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시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보를 받아들이고 있고 그 시각이 때로는 후각화되기도 하고 때로는 미각화하기도 한다라는 사실 자체를 바로 향수 회사들이 활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처럼 향수병은요, 굉장히 독특한 형태로 미적인 어떤 조형물로서 이렇게 디자인되어 있고요. 이것은 이런 다양한 향수병들마다 자신들의 향수병의 독특한 어떤 냄새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 무엇보다 중심에 두고 있는 것은 이렇게 향수병 자체의 외형적인 모습을 변화시키었다는 점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볼게요. 여기 계신 이 세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사실 이 세 사람들은 모두 같은 대상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누구냐 하면요, 바로 산타크로스입니다. 지금 우리 산타크로스 하면 어떤 이미지인지 아실 거예요. 제가 미리 한번 슬라이드를 보여드릴까요? 바로 이런 이미지인데요. 그런데 옛날에는 산타크로스가 속칭 세인트, 성자였죠. 산타크로스는 이렇게 성자로서 이미지가 투영되고 묘사되기도 했었고요. 때로는 어떤 지역에서는 산타크로스는 요정, 천사로 묘사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천사와 같이 형체를 잡기도 했고요. 또 다른 형태의 세인트로서 이렇게 이미지가 구현된 바도 있습니다. 이처럼 산타클로스 하면 우리가 지금 아주 시각적이고 외형적으로 떠올리는 그런 이미지, 그런 것들이 당시 초창기, 즉 19세기만 하더라도 공통적인 컨센서스가 없었습니다. 사실 정확히 말하면 코카콜라 회사가 이러한 모양으로 산타클로즈를 이미지화시키기 전까지인 20세기 초반까지만 해도 이전에 이런 다양한 산타클로즈의 모습을 우리가 활용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코카콜라가 이렇게 산타클로즈를 지금의 우리가 산타클로즈의 모습인 이렇게 인식하도록 만든 계기는 무엇이냐? 바로 코카콜라 회사가 겨울철에 매출이 급격히 떨어진다라는 그러한 사실을 극복하기 위해서 겨울철 매출을 높이기 위한 마케팅 전략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코카콜라 하면 이런 탄산음료는 당연히 한여름에 더운 계절에 자신의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아마 생각을 주로 하실 거예요. 자, 그런데 겨울철에도 코카콜라는 마시는 음료다라는 걸 소비자들에게 각인시키고 싶은 겁니다. 단순히 코카콜라는 갈증을 풀기 위해서 마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즐거운 순간에 또는 기쁜 순간에 아니면 겨울철에 어떤 특정 명절에도 코카콜라는 이렇게 즐기는 하나의 음료다라는 사실을 고객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것이죠. 바로 그 대표적인 매개체가 뭐겠습니까? 산타클로스죠. 그런데 코카콜라 회사는요, 단순히 콜라만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산타클로스 자체가 코카콜라를 연상할 수 있는 이 대상물로 아주 구체화시킵니다.
그래서요, 그 코카콜라의 대표적인 색깔이 뭐죠? 우리 빨간색 하면 코카콜라를 떠올리죠? 그래서 산타클로즈의 복장을 지금 코카콜라의 대표적인 색깔인 빨간색으로 투영을 합니다. 이 포스트는요, 제가 어렵게 그 이미지를 미국 어디 사이트에서 가져왔는데, 처음 코카콜라 회사가 이 코카콜라를 산타클로즈와 함께 광고했었을 때 제일 먼저 사용했던 그 포스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이 모양을 사용했는데요. 보시면 콜라의 대표적인 색깔인 빨간색과 그 산타클로즈의 색깔을 빨간색으로 일치시켰고요.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마케터들의 어떤 그냥 뭐랄까요? 야사와 같은 내용인데요. 코카콜라 회사가 그 산타클로즈의 수염을요, 이렇게 허옇게 거품 모양으로 한 것은 콜라 윗부분에 있는 이 거품들 있지 않습니까? 그 거품을 떠올리게 만들도록 유도했다라는 뭐 얘기들도 있습니다. 이건 뭐 학자들이 하는 것은 아니라 마케터로서 오랫동안 활동하는 관련 업계에 미국 사람들이 야사처럼 전해 내려오는 그런 얘기긴 합니다. 자, 이처럼 콜라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거품적인 느낌, 시각적인 빨간색, 그리고 그런 것들이 바로 이렇게 코카콜라 회사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산타클로즈라는 하나의 구체적인 형태, 외형에 투영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코카콜라는 무조건 빨간색만 고수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국 같은 경우는요, 브랜드 센스 리서치라는 영국의 브랜드 관련한 조사 기관에서 붉은색 하면 연상하는 브랜드가 무엇이냐라고 했더니 1위가 코카콜라가 아니라 보다폰이었습니다. 이 보다폰은 영국의 대표적인 이동통신 관련 회사죠. 자, 그럼 이 보다폰이 영국에서는 가장 빨간색 하면 대표적인 브랜드인 거예요. 그리고 2등이 콜라였거든요. 그래서 코카콜라는 어떤 특정 국가에 갔었을 때는 빨간색으로서 자신들이 대표되지 못한 상황에서는 철저하게 또 이미지를 변화시키기도 합니다. 그 대표적인 방법이 여기서 보이는데요. 코카콜라는요, 특정 나라에서는 이렇게 녹색으로서 전달이 되기도 해요. 그 나라에서 이미 붉은색 자체가 네거티브한 색깔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거나 또는 좀 더 붉은색 그러면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주지 않을 때 아니면 붉은색으로서 이미 그 나라의 대표적인 다른 탄산음료가 브랜드로 런칭이 돼서 너무 공고하게 자리를 매김하고 있었을 때는 이처럼 녹색이나 초록색 등 다른 색깔로 코카콜라를 각인시키기 위한 노력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또 한 가지 문제점을 알 수가 있죠. 색깔만을 가지고 어떤 특정 회사의 브랜드를 각인시키기가 때로는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여기서 인식할 수 있게 됩니다. 벌써 그 나라에서 붉은색이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어떤 회사의 브랜드를 떠올렸을 때 그 후발주자인 어떤 회사가 들어갔으면 그 색깔을 사용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모조품 같은 느낌 또는 뭐라 할까요? 후발주자로서 뭐 2등이라는 느낌이 어떻게 보면 더 공고해질 수 있어요. 자, 이럴 때 이러한 시각적인 요소를 활용하지 못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또 다른 요소가 바로 이렇게 외형을 활용하는 겁니다. 자, 코카콜라 병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물론 약간의 차별성은 있지만 대표적으로 우리가 코카콜라 하면 그 병 모양을 떠올리기도 하죠. 자, 그것은 무슨 얘기냐? 어떤 국가에서는 붉은색을 가지고 코카콜라를 명확히 인식시키기 어려운 그런 곳이 있다면 바로 이렇게 병 모양을 코카콜라의 병이라는 그 독특한 외형물 이것을 통해서 콜라를 인식시킬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전 세계 각국에 있는 콜라병들을 제가 다 찍어놓은 어떤 화면을 캡처해온 것인데요. 콜라병의 전체적인 큰 형태가 몇 개의 나라들, 여기 있는 몇 개의 나라들 빼고는 거의 유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몇 개의 나라들은 그럼 어떻게 된 것이냐? 이미 콜라병과 유사한 병 모양을 가지고 런칭한 어떤 국가들이 있었을 때는 그 병과 유사한 것을 이미 아무리 본인들이 원조라 하더라도 사용할 수 없게 되겠죠. 그렇게 한 결과로 이 부분에서는 이렇게 바뀐 부분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이런 국가들에서는 콜라병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늘 보던 그 콜라병으로 외형적인 부분이 통일되어 있다는 것도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어떤 외관을 활용한다는 것은요, 우리들에게 그 회사의 구체적인 이미지, 때로는 추상적인 어떤 미각이라든가 후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구체화해서 연상하거나 떠오르게 만들 때 굉장히 유용한 수단이고, 그리고 색깔이나 이렇게 어떤 회사의 고유 아이덴티티를 부각시키기 위한 또 다른 요소를 활용하지 못한 그런 상황에서 외형적인 요소가 바로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모형을 활용한 광고인데요. 모형이래네요. 모션이요. 모션을 활용한 광고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이 차들,
어떻게 보면 변찬사를 쭉 보여드렸는데요. 이 차들을 지금 보시면 어떤 회사의 브랜드인지 아시겠습니까? 사실 차를 좀 좋아하는 남성분들이라면 가장 최근 모델인 이걸 보시고 어떤 회사구나 아실 수 있는데요. 사실 그 윗부분에 이런 일련의 과거, 이 회사 브랜드의 과거 차량을 보셨을 때는 어떠한 외형적인 뭐랄까요? 통일성 이런 것들을 유지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자, 이 차는요 전부 벤츠의 차들을 제가 지금 캡처해 온 겁니다. 과거의 벤츠는 이런 외형의 차들을 만들어냈다가요 시대가 좀 더 바뀌면서 이렇게 좀 더 뭔가 주행력이 있어 보이는 이미지로 벤츠 차량을 만들었었고, 그 다음은 좀 더 클래식한 분위기로 갔다가 지금의 이런 벤츠 차량까지 온 것입니다. 자, 자동차 같이요 어떤 굉장히 트렌디하게 외형을 지속적으로 바꿔와야 되고 외형을 계속 지속적으로 바꿔주는 것이, 그리고 그 바꿈 과정에서요 외형을 바꾸는 과정에서 소비자들에게 전달력 있는 외형으로 바꿔서 회사의 부가가치를 지속적으로 창출할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런 분야에서는 앞서서 콜라나 이런 것들처럼요 외형을 계속 일치시키는 전략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는 지금 색깔이 어떻습니까? 붉은색을 쓰기도 하고 은회색을 쓰기도 하고 뭐 여기 짙은 노란색이라고 해야 되나요? 갈색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색깔을 쓰기도 하죠. 즉 자동차 같은 분야에서는 색깔이라는 것이 소비자들의 어떤 니즈에 맞게끔 그때그때 다 다른 색깔로 전달이 돼야 되기 때문에 색상을 가지고도 또 소비자들에게 우리 회사의 어떤 아이덴티티를 부각시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물론 자동차 회사가 첫 번째로 사용했던 방법론이 이 벤츠 차량 이 앞부분에 어떤 로고가 있는지 아시죠? 그 벤츠를 상징하는 심볼, 이 심볼을 차 디자인을 아무리 바뀌어도 그 심볼을 지속적으로 유지함으로써 그 심볼이 가진 힘을 더 응원해서 외형, 디자인이 바뀌더라도 이건 벤츠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한 방법론으로 활용하긴 합니다. 자, 그런데 많은 그러면 프리미엄 제품이라든가 자동차 회사가요 자신들의 심볼만을 가지고 일단 계속 지속적인 광고를 해 나가는 상황이 되죠. 자, 그렇다면 어떤 모든 회사가 이렇게 자신들의 심볼이 가지는 독특한 뭐 지향점, 느낌, 편의성 이런 것들을 고객들에게 어필하면서 광고를 했었을 때는 또 심볼 싸움이 되기 때문에 차별성이 떨어집니다. 자, 그럴 때 자신들의 자동차는 아무리 외형이 바뀌고 아무리 색깔이 바뀌어도 우리 차는 이런 차입니다라는 새로운 아이덴티티를 부과할 수 있는 방법론으로 떠오른 방법이 바로 이 모션입니다. 람보르기니죠. 자, 람보르기니 하면 우리가 어떻게들 람보르기니 떠오르면 무슨 내용이 떠오르나요?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물어보면 바로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 람보르기니 그거 아니에요? 그 스포츠카? 그 다음 하는 말씀들이 대부분 뭐냐면 그 차문이 이렇게 위로 열리는 그 차 말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바로 람보르기니는요 세계적인 여러 그 밖에 스포츠 차들 뭐 포르쉐, 오스틴 마틴, 그 다음에 뭐 마세라티 이런 세계적인 스포츠 카들 중에서 자신들만의 독특한 차별성 이것을 가장 크게 부각시키는 방법으로 바로 모션을 활용한 거죠. 우리는 차 문이 이렇게 위로 열리는 게 바로 람보르기니다라는 모션을 통해서 이 람보르기니 차가 가지는 독특한 아이덴티티를 부각시키는 것을 활용한 것입니다. 이렇게 시각이라는 게 때로는 모션으로 기억하기도 한다는 것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겠죠. 자, 앱솔루트 보드카입니다. 그죠? 여기 디자인들을 쭉 보시면 어떠세요? 디자인 색깔, 색감, 그 다음에 앱솔루트 보드카라는 그 어떤 내용을 설명해주는 그 색상들, 그 뭐 전달하는 마크의 어떤 뭐랄까요? 모양들, 색상들, 이런 것들이 다 다르죠? 그리고 이 옆에 보시면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을 쭉 배열했었을 때 앱솔루트 보드카가 이렇게 다른 색상이기 때문에 이것이 앱솔루트 보드카라는 것을 색상이나 아니면 색깔, 아니면 외형, 이걸로만 표현하기가 좀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물론 앱솔루트 보드카는요, 이 병 자체를 굉장히 독특하게 자신들만의 차별화된 브랜드 설정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외형과 색깔, 외형을 유지하면서 색깔을 좀 바꿔가면서 앱솔루트 보드카라는 인식을 확연히 각인시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대표적인 두 가지 가장 치열한 경쟁 업체죠. 하나는 차미슬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처음처럼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상표가 이렇게 앞으로 보이게끔 병을 놓은 게 아니라요. 이 상표가 안 보이게끔 병을 이렇게 돌려서 놨다고 했었을 때 이 병 모양과 병 색깔만 보고 이거 참이슬이네, 이거 처음처럼이네, 이거 구별하실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없죠. 따라서 앞서서 잠깐 보여드렸던 앱솔루트 보드카처럼 병의 모양을 아주 다른 그 보드카나 위스키와는 다른 독특한 형태로 계속 꾸준하게 외형을 아이덴티티 시켜서 이런 것을 통해서 이 술은 우리 겁니다라고 우리는 지금 전달할 수 있는 상황이 소주 시장에서는 열리지 않았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두 양대 이 소주 회사, 가장 어떻게 보면 마케팅을 치열하게 하고 광고를 치열하게 하는 가장 최전선에 있는 회사들인데요. 이 회사들이 추구한 새로운 전략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이 회사들도 모션을 활용하려는 전략을 추구하게 됩니다. 자, 처음처럼 광고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TV에서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아까 병 모양 말씀드렸죠? 이처럼 병이 다른 회사랑 크게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 모션, 처음처럼은 이렇게 흔들어 마시는 거다라고 해서 참이슬과 구분할 수 있는 차별성을 흔드는 병이 흔드는 소주, 그게 바로 처음처럼이라고 해서 모션을 통해서 소주의 차별성을 부각시키는 광고 전략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모션을 통한 광고 전략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자, 이번엔 마지막으로 컬러를 활용한 광고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이제 참이슬과 처음처럼의 전쟁을 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외형이 비슷하고 그 전반적인 소주 색깔도 유사한 상황에서 우리 소주는 저쪽 소주와 다르다라는 걸 인식시키기 위한 방법을 모션에서 찾았던 그런 내용을 말씀드렸죠. 하지만 아직까지 대부분의 기업들이요, 가장 크게 활용하는, 즉 시각적으로 우리 회사는 저 회사와 다르다라는 걸 인식시키기 위해서 활용하는 방법이 바로 컬러를 활용한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컬러를 사용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어요. 어떤 어려움이냐 하면요, 색이 그 자체로 굉장히 다일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간단히 말씀드릴까요? 붉은색 하면 여러분들은 무슨 걸 떠올립니까? 사랑을 떠올리기도 해요. 하지만 어떤 민족에서는요, 또는 어떤 문화권에선, 어떤 정치적 이념 속에선, 또는 어떤 경제 상황에선 붉은색 그러면 약간 좌성향을 가진 어떤 집단을 설명하기도 하고요. 또는 붉은색은요, 또 다른 의미로는 복수의 의미를 담기도 합니다. 이처럼 색이라는 게 붉은색 하나의 색이지만 그 사람의 어떤 사회적인 배경, 신분적인 상황 또는 경제적인 상황, 정치적인 상황 이런 거에 따라서 그것에 대한 선호도는 전혀 다르게 나올 수 있다는 게 바로 색상 사용의 어려움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색상 자체가 가지고 있는 다이성인데요. 붉은색 보겠습니다. 사랑의 색깔로 대표적인 색깔로 이제 우리가 볼 수도 있고요. 또는 분노와 복수를 뜻하는 색깔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파란색 볼까요? 파란색 같은 경우 하늘이나 바다 이런 걸 표현하는 색깔로서 신뢰, 희망, 젊음 이런 것들을 나타내 주기도 하죠. 바로 이런 긍정적인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많은 굴지의 기업들이 푸른색을 통해서 자신들의 대표적인 색상으로 활용을 하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 블루라는 이 파란은 어떤 의미를 또 담고 있기도 하나요? 우울함, 차가움 등을 연상하기도 하죠. 따라서 이제 어떤 기업을 파란색으로 했었을 때 그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따뜻함을 느끼거나 친숙하게 느끼기보다는 좀가 뭔가 약간의 거리감을 두는 그런 기질이 있는 것도 있거든요. 바로 이렇게 색이 주는 다이성 때문이고요. 또 검은색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 밤, 어두움, 악 이런 네거티브한 얘기를 담고 있기도 하지만 때로는 품위, 권력, 지위, 카리스마라는 긍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명품 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색감이 뭡니까? 검은색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외 유명한 명품 차들, 고급 세단 이런 거는 대부분 검은색으로 우리가 TV나 어떤 그 광고에서 묘사되기도 하죠. 이처럼 검은색은 권위와 예를 들어 품격, 카리스마 이런 것들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검은색이라는 게 악의 상황 또는 우울함, 어두움 이런 걸 상징하기도 하죠. 자, 이처럼 색깔이라는 것은 굉장히 다의적인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도대체 우리가 이 제품을 이런 색감으로 또는 이 광고를 전반적으로 이런 색감으로 전달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소비자가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해서 상당히 좀 논쟁거리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럴 때 특히 또 요즘과 같이 경제 상황이 복잡해졌을 때는요, 색상에 대해서 또 다른 선호를 보이게 되는데요. 신문에서 하나 캡처해 온 것입니다. 불경기엔 집안이라도
평온하게 중립 색상에 대한 천연 자연주의가 강세를 이룬다 이런 것입니다. 자, 이렇게 불황일 때는 집안 분위기에서도 좀 더 내가 답답함을 벗고 집안에서 내가 좀 편하게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색상 자체를 좀 온화하게 바뀌면서 자연주의적인 친근감 넘치는 색상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부분을 신문에서 주목해서 보도한 내용들이고요. 이건 또 다른 내용입니다.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이런 기사 제목으로 시작한 건데요. 우울한 불경기에는 강렬한 컬러에 대해서 오히려 관심을 끌기도 된다 이런 것입니다. 이처럼 경제 상황, 경제 여건이 달라짐으로 인해서 사람들에 대한 색깔에 대한 선호도가 순간적으로 바뀌기도 한다는 것이죠. 이런 것은 제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색상의 다의성을 경제 상황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고요. 이거는 문화나 민족에 따라서 또 색상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인데 이쪽은 이제 중국 황제의 어떤 화면을 캡처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도 용포라고 해서 우리나라 임금의 색깔 그리고 중국의 황제의 색깔, 대부분 무슨 색깔이 꼭 들어있죠? 바로 옐로우입니다. 옐로우는요, 우리나라 오방색이라고 하죠. 전통적인 색깔에 가장 중심에 놓여져 있는 색깔로서요. 어떤 우주 삼라만상의 근원, 중심,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존귀함을 나타내는 의미도 담고 있고요. 그래서 동양에서는요, 가장 존귀한 대상들에게 노란색으로 치장을 하게끔 하는 것이 통상적인 어떤 관행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청와대 우리 화면이나 이런 거 보면 뒤에 이렇게 양쪽에 새 같은 게 이렇게 쭉 있죠. 그 새가 무엇입니까? 봉황이죠, 봉황. 자, 그 봉황도 무슨 색깔로 치장하고 있는지 기억하실 겁니다. 바로 노란색을 통해서 봉황을 묘사하고 있죠. 이것은 바로 옐로우가 가져다주는 우리 동양적인 정통적인 내용인데요. 자, 그런데 서양은 옐로우를 어떻게 인식하느냐? 자, 옐로우 저널리즘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선정적인 그런 신문 보도 패턴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으로 좀 뭐랄까요? 언론의 품격이나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싸구려 저널리즘을 얘기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옐로우 더욱도 이런 네거티브한 의미들을 지금 담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서양에서는 노란색 하면 부정적인 내용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하지만 동양에서는 옐로우 하면 긍정적인 이미지를 많이 담고 있죠. 자, 그랬을 때 어떤 글로벌 회사에서 어떤 제품을 하나 런칭했었을 때 그 제품의 가장 주된 색감이 노란색이다. 그랬을 때 과연 이 색깔을 그 문화권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해서 우려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색상을 사용할 때 많은 마케터들은 이와 같은 전략들을 좀 사용하기도 하고요.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색깔은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또 의미가 달라지기도 하는데요. 과거의 검은색 하면 권위와 명품의 상징이었습니다. 몽블랑 시계라든가 그 밖에 많은 명품 관련한 광고들은요, 이처럼 전반적인 매체에서 그 해당 제품을 보여줬을 때 전반적인 색감이 검은색이라는 통일감을 줌으로써 그 제품의 중후함, 품격을 강조하게 됐고요. 그런데 지금은 어떠냐? 우리가 검은색 그러면 이제 웰빙을 상징하는 색깔이 됐습니다. 어느 순간부터요. 그래서 블랙푸드가 열풍이 불면서요. 검은색 콩이라든가 검은 깨, 검은 음식이 우리 몸에 너무 좋더라라는 인식을 하게 됐고,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가 식자재 관련한 그 제품의 패키징에서는요, 검은색을 쓰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대표적으로 이제 웰빙이라는 것을 알려주려는 방법론으로 우리가 검은색을 사용하기 시작한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검은 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제품을 이렇게 보여주기로 한 것이죠. 자, 이건 뭡니까? 시대적 상황이 달라지면서 검은색에 대한 다른 이미지를 투영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걸 보시면 아실 거예요. 지금은 이제 로하스 컨슈머라고 해서 건강하게 느리게 살자라는 이런 어떤 소비 집단 아니면 소비 패턴이 생겼는데요. 과거에는 그 어느 제품보다도 식료품 또는 먹거리에 이렇게 화려한 색상으로 포장을 했었습니다. 그 수많은 여러 주전부리 중에서 우리 주전부리에 손이 가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죠. 하지만 오늘날 새로 등장한 여러 제품들은요, 이렇게 예전에는 너무 어둡다, 주목을 끌지 못한다 그런 이유로 지양해왔던 이렇게 아주 무거운 톤의 색감을 많이 쓰는데요. 이것은 뭐냐면 이것은 대표적으로 요즘 새로 출시되어 있는 건강을 보호하는 먹거리에 대한 브랜드의 식품 중에 하나인데요. 이렇게 건강을 지향하는 사회가 되면서 그리고 느리고 그리고 천천히 건강 이런 것과 맥을 같이 한 색감으로써 이렇게 식료품에 대한 색깔이 또 달리 선호되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세 가지 요인 말씀드렸죠. 바로 경제적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색을 달리 인식하고, 그 다음에 문화적인 차이에 따라서 색을 달리 인식하고, 그 다음에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서 색을 달리 인식하는데, 그렇다면
이런 다양한 요소를 통해서 색이라는 건 그때그때 전달해주는 메시지가 다른데 소비자들에게 우리 제품이 어떤 이미지로, 우리 제품의 색깔이 어떤 이미지로 전달되도록 만들기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방법론은 뭐냐? 바로 이 방법입니다. 바로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뭐냐면요. 요 밑에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옅은 글씨를 써드렸는데요. 여러 가지 다른 색깔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죠. 자, 여러 가지 다른 색깔인데 이 파란색, 이 옐로우, 이 붉은색, 어떻게 보면 논쟁거리일 수 있는 이 붉은색을 어떻게 소비자가 받아들이게 할 것이냐. 자, 그것을 폭스바겐은 색의 이름을 다시 명명하면서 활용했습니다. 폭스바겐의 전통적인 아주 옛날 모델인 2차 세계대전 이전의 기초적인 모델이 형태가 잡혀서 출시됐던 폭스바겐의 미니입니다. 이 미니라는 자동차를요, 21세기에 소비자들에게 다시 사랑받는 어떤 이미지로 다시 재창조하기 위해서 폭스바겐이 선택한 것은 외형을 바꾸는 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폭스바겐 미니는 전통적으로 오랫동안 그 아이덴티티를 유지해왔던 외형은 바꿀 수가 없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면 부가가치 창출의 가장 근원적인 힘이니까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 외형에 아주 그 고리타분한 색깔 한두 개의 모델만 있었던 것이 이제는 이게 굉장히 신선하고 21세기에도 이게 굉장히 어필할 수 있는 그 차다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굉장히 화려한 색깔로 차를 이렇게 도색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폭스바겐의 미니는 전 세계 사람들이 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나라에서는 옐로우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어떤 나라에서는 푸른색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장담을 못하기 때문에 폭스바겐은 이 푸른색 이름을요, 까메오 블루라고 이름을 정하고요. 이 옐로우 색깔을 레몬 옐로우, 그래서 상큼한 옐로우다. 이것은 뭐 우울하고 네거티브하고 이런 이미지가 아니라 상큼함을 뜻하는 레몬이다. 레몬을 가지고 옐로우를 표장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녹색도 있었는데 그 녹색도 진중하고 신뢰를 주고 예스러운 그런 것이 아니라 사이버 그린이라고 해서 요즘의 이 21세기의 그린 색깔이다라고 해서 이건 절대적으로 뒤처지는 색감이 아니다라는 걸 그 색의 이름, 그것을 그렇게 명칭함으로써 고객들이 어떻게 그 색을 받아들이게 해야 할지 유도를 해주는 하나의 장치를 만들었다는 게 하나의 방법이죠. 그래서 컬러 사용은 이렇게 중의적에서 어렵지만 나름대로 그 컬러를 어떻게 활용하도록 하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바로 그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해법을 찾아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색깔은 또 다른 식으로 활용이 됩니다. 이 두 가지에 지금 뭐가 있냐면 청소기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딱 봐도 가정용 청소기죠. 느낌이 어떻습니까? 색깔이 화려함으로써 이거는 왠지 뭐 집에서 편하게 가볍게 들고 편하게 소리 없이 이렇게 밀더라도 소리가 크게 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받게 되죠. 바로 가정용 청소기는요, 이런 화려한 색감을 통해서요, 이런 화려한 색감을 통해서 주로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내용이 방금과 같은 내용. 가벼울 것 같다, 소리가 잘 안 날 것 같다, 그리고 편히 쓸 수 있을 것 같다. 이러한 느낌을 지향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청소기예요. 이건 뭡니까? 벌써 느낌이 어떠세요? 왠지 굉장히 파괴력이 있을 것 같고 성능이 좋을 것 같고 굉음 소리가 나면서 굉장히 뭐 곳곳에 있는 그 먼지까지 빨아들일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죠. 이것은 바로 빌딩이나 영업장에서 사용하는 대형 청소기입니다. 이런 대형 청소기는 절대 이런 화려한 색감으로 만들어서는 안 돼요. 아무리 요즘이 컬러풀한 세상이고 뭐 다른 사람들이 여러 이제 색상에 민감하다 하더라도 이러한 공간에서 사용되는 이러한 대형 청소기는요, 그 청소기에게 기대하는 어떤 기능, 그것을 시각적으로 전달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 이처럼 시각이라는 것은 반드시 우리 사회가 컬러풀하게 진화했다라고 해서 항상 그렇게 가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그 제품의 특성에 따라서 색감을 오히려 죽이는 것도 유용한 방법이다라는 걸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컬러는 이렇게 다른 감각을 이끌어내기도 합니다만, 자, 이 부분을 보실까요? 이것은 우리가 이제 켈로그라는 회사죠. 자, 켈로그 회사를 보시면 먹는 재미에 보는 재미를 추가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시리얼인데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초코 맛이 나는 시리얼인데 얘네들이 이제 영양이 부족해서 이 시리얼을 우유에 넣으면요 색깔이 변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애들은요, 시리얼을 넣었는데 흰색 우유가 초코 색깔로 이렇게 바뀌는 것을 보는 게 재미가 있는 거죠. 따라서 먹는 재미 플러스 보는 재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무엇을 활용했다? 바로 색깔을 활용한 대표적인 방법론이죠. 자, 이렇게 색깔 사용은 어렵지만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문제점들을 보완해 내가면서 활용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시각을 활용한 여러 가지 그전의 방법론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전달해 드릴 내용은 뭐냐면요. 시각을 활용한 광고의 미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이렇게 색상을 활용해왔고, 이렇게 모션을 활용해왔고, 이렇게 외향을 활용해왔지만, 앞으로는 그럼 시각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자, 외형 색상은요, 이제 회사에서 이 제품의 외형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제품의 색상은 이렇게 됩니다. 라고 고정돼서 전달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색상이 고정된 시대는 지났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요. 뒷부분에서 제가 자세히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고객이 자신에게 맞는 색상을 자신이 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외형이 고정된 시대도 지났다는 것인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근래에 국제 전자통신 박람회에서 삼성에서 출시한 휴대폰입니다. 지금 형태가 어떻게 되신지 아시겠죠? 휴대폰이 이렇게 구부러져 있어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처럼 휴대폰이라는 건 이렇게 딱딱한 모양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이제 구부러진 LCD가 나온 지가 꽤 됐습니다. 지금은 보편화되지 않은 이유가 그 제품에 대한 가격이 너무 높아가지고 그래서 아직 일반화되지는 않았지만 곧 일반화된다고 하죠. 최근에 출시된 그 삼성 휴대폰 중에서는 일부 약간 몇 도 이상 구부러진다라고 해서 이슈가 된 적도 있었죠. 이처럼 구부러지는 휴대폰이 나온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 더 이상 외형이라는 것은 제품을 출시한 그 형태대로 고정되는 상황이 아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앞으로 이렇게 외형 자체를 소비자가 자신의 마음에 맞게끔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건 우리가 시각 마케팅을 하는 사람으로서 반드시 고려해야 될 부분이죠. 이것도 해외 유수의 정보통신 박람회에서 나왔던 하나의 캡처 화면인데요. 휴대폰입니다. 근데 그 휴대폰을요, 본인이 내비게이션으로 쓸 때는요, 이렇게 휴대폰의 양쪽 끄트머리만 살짝 구부려서 받침대 모양으로 바꿔놓고 휴대폰을 사용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휴대폰을 지금 프레젠테이션에서 PT를 할 때 사용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또 받침대 모양으로 이렇게 받쳐서 쓸 수 있도록 휴대폰 밑바탕을 구부려서 또 휴대폰을 사용하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길거리를 돌아다닐 때는 휴대폰을 빙 둘러서 마치 손목시계처럼 차고 다닐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또 외형을 바꾼 것이죠. 자, 외형은 이제 뭐라고요? 소비자가 얼마만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시대가 곧 온다는 것을 우리 마케터들은 또 외형에 대해서 기억해야 될 내용이겠죠. 자, 이것도 역시 얼마 전에 LG가 출시한 것인데요. 구부러지는 USB, 구부러지는 휴대폰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얼마 전에 또 국제적으로 이슈가 됐던 건데요. 지금 이거 뭐일 것 같으세요? 플라스틱으로 만든 장판이라든가 이런 합성 섬유 같은 걸로 보이시죠? 아닙니다. 과학자들이요, 천연 원목을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조형할 수 있도록 실제 나무예요. 나무를 이렇게 구부리거나 형태를 우리가 마치 그냥 플라스틱처럼 얼마든지 판형을 뜰 수 있는 형태로 바꿀 수 있는 형태로 나무 재질을 바꾼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나무 원목이라는 것은 이렇게 인위적인 조형물을 엠보싱 같은 형태를 못 넣는다라는 시대도 지났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다음에요. 나무 자체입니다. 이 나무인데요. 나무를 어떻게 하냐. 나무를 구부러지면 어떻게 돼요? 어느 정도 이상 구부러지면 부러지죠. 그런데 이렇게 강목을 원하는 형태로 얼마든지 자유롭게 구부릴 수 있는 시대가 곧 왔고요. 그리고 나무 자체를 이게 원래 이렇게 이런 형태로 나무를 깎아낸 게 아닙니다. 나무를 구부려서 이 모양을 만든 거고요. 여기 나무 자체를 구부려서 이 모양을 만든 것입니다. 따라서 외형으로서 나무 같은 거는 원래 그 주어진 형태로만 쓰는 거야. 이런 시대도 지나간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겠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앞서서 색상 자체가 소비자들의 마음에 따라서 변화될 수 있는 시대가 왔다라는 것을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그 동영상을 함께 같이 보시면서 이 수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푸조의 광고 화면인데요. 이 푸조의 실제 그 혁신팀의 팀장으로 계시는, 헤드로 계시는 분이 직접 광고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여기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개발적인 내용은 그것입니다. 푸조가 신기술을 개발했다는 거예요. 그 신기술은 무엇에 대한 신기술이냐 하면요. 바로 자동차 색상이 그 자동차를 타는 사람의 바이오 리듬이라든가 생체 주기, 그날의 기분, 컨디션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그때그때 그것에 부합하는 색깔로 바뀌는 그런 자동차를 개발해놨다는 자부심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푸드 자동차는 지금 은회색 가까운 색깔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은회색 가까운 색이라는 게 고정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이 자동차를 타는 사람의 기분이 언라이팅, 즉 약간 좀 좋아졌을 때는 이게 또 달라질 수 있고 그렇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 정보를 어떻게 얻느냐? 저 자동차를 타는 사람이 핸들에 손을 잡습니다. 그러면 그 바이오리듬이 차에 그대로 투영이 돼서 자동차 색깔이 이렇게 바뀌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노란색으로 개발해서 바뀌고요. 만약에 자동차 타는 사람의 기분이 또 바뀌었다. 그러면 또 이번에 시리어스한 기분으로 바뀌었을 때는 어떻게 되냐 하면 자동차 색깔이 좀 진중한 색깔로 다시 바뀌어지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요. 이제 21세기는 소비자가 자신이 산 제품의 외형도 결정하고 지금처럼 이렇게 색깔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이제 장면은요. 이 그 굉장히 미모의 그 여직원분이 내려다보면서 뭔가 권고사항을 했더니 이 운전자가 이렇게 마음이 또 바뀌어서 색깔이 또 바뀌었다라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